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그 시각, 동해바다 깊은 곳에 일본 침투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해군 출동, 언론 보도조차 없었죠. 일본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드리겠습니다. 철수하십시오. 한국은 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요. 비가 쏟아지는 밤에도 바닷속 깊은 곳까지 정확히 추적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늘로 치솟은 누리호가 무너뜨린 일본의 추악한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을 건드리겠습니다. 총리의 첫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얼렸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죠.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한국을요? 12명의 시선이 일제히 총리에게 쏠렸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방에서 나오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말이죠. 저는 마키노 켄지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30년을 복무한 대령 출신이죠. 대잠전과 잠수함 작전 전문가입니다. 일본 정부가 골머리를 앓을 때마다 저를 부르죠. 그런 제게 새벽 3시 20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즉시 출동, 지하 3층이라고요. 지하 3층은 국가 붕괴급 사건에서만 여는 곳입니다. 30년 경력 중 단 2번 들어가 봤죠. 그 2번 모두 일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잠옷 위에 코트를 걸치고 7분 만에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하로 내려갔고 3층에서 멈췄죠.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복도엔 30cm 두께의 철판이 박혀 있었어요. 핵 공격에도 견디는 공간이었습니다. 회의실 금속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안엔 이미 11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총리, 방위대신, 외무대신, 정보본부장, 해상자위대 사령관까지 전부 모여 있었죠.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1급 기밀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겠다고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앉은 정보본부장이 헛기침을 했고 방위대신은 서류만 내려다봤죠. 아무도 총리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총리가 빨간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사령관이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죠. 첫 장에 커다란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작전명 코드 블랙. 소류급 잠수함 1척을 독도 북서 해역에 은밀히 침투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죠. 한국 감시망 테스트, 일본 우익에게 군사력 과시, 미국 몰래 단독 작전 수행. 저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잠수함을요? 독도 인근에요? 지금요? 사령관이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습니다. 소류급은 세계 최고 스텔스 잠수함이라고요. 3주간 자망 가능하고 수중 소음은 바다 배경음보다 낮다고 했습니다. 한국 소나로는 절대 탐지 불가능하다고 했죠. 정보본부장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자체 정찰 위성이 없다고요. 이번 주 태풍급 저기압이 한반도를 덮어서 미국 광학 위성도 무력화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는 분명 일본 편이었죠. 하지만 저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군인으로 30년을 살며 배운 게 있습니다. 본능이 경고할 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아무것도 못 본다는 확신이 있냐고요. 요즘 한국 기술력은 10년 전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사령관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10년은 뒤처져 있다고요. 정보본부장도 데이터가 모두 우리 편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리가 투표를 선언했습니다. 11명 중 10명이 손을 들었죠. 저만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수결로 결정됐습니다. 작전명 코드 블랙은 오늘부터 실행된다고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지하 3층 금속문을 나서며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복도 불빛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죠. 엘리베이터에 홀로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뭔가 크게 틀렸어요.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패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차에 올랐습니다. 도쿄 거리는 고요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었습니다. 군인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실패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실패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다가올지요. 그리고 그 실패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서 있을 거라는 것도요. 회의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죠. 누리호 발사 참관을 위한 국제 전문가 초청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이요? 지금 이 타이밍에요? 방위성에서 곧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가라고 하더군요. 아니, 가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제 방문이 완벽한 알리바이가 된다는 거였죠. 일본 최고 군사 전문가가 한국에서 평화롭게 참관 중인데 무슨 작전이 있겠냐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저도 이 게임의 말이 된 거였죠. 출발 전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82의 어머니는 도쿄 외곽 작은 집에서 혼자 사셨죠. 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익숙한 냄새였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간다고요. 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죠. 그 나라 사람들 잘 봐주렴. 그들도 우리처럼 치열하게 살았단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전쟁 때 일본으로 건너온 분이셨거든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가끔 들려주셨죠. 가난했지만 의지를 잃지 않던 사람들 얘기를요. 하지만 저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지금의 한국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이륙하고 30분쯤 지나자 동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죠. 저 아래 어딘가에서 소류가 움직이고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암호화 메시지였죠. 짧은 문장이 떴습니다. 스타트 블랙. 작전 개시 신호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 밑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1시간 반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국항우연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더군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대전까지 모시겠습니다.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절차도 깔끔했죠.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본 한국은 깨끗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알던 모습과 달랐어요. 차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죠. 높은 빌딩들, 정돈된 도로, 빠르게 달리는 차들.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변한 거지? 2시간을 달려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문이 보였죠.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보안 검색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내를 받아 누리호 조립동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75m. 하얀 로켓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장비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 정도 규모였던가요? 10년 전 제가 비웃던 그 연구원이 이렇게 컸다고요? 누군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 여성 연구원이었죠.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지 연구원입니다. 이번 발사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박민지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번 발사는 실용 위성 4기를 올립니다. 그중 하나는 SAR 실험 위성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SAR이라고요? 설마 그 SAR인가요? 합성 개구레이더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민지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구름이나 비가 와도 관측 가능한 레이더 위성이죠.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SAR은 광학 위성과 다릅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지상을 관측할 수 있죠. 밤에도 작동합니다. 한국이 그걸 만들었다고요? 일본도 극비 기술인데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실험 단계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첫 테스트예요. 하지만 이미 지상 실험은 다 끝났어요. 발사만 성공하면 바로 운용 가능할 겁니다. 박민지 연구원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어날 수 없었죠. 동해 어딘가에서 소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못 본다고 확신했죠. 태풍급 저기압이 광학 위성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SAR은 다릅니다. 구름도 비도 상관없어요. 밤낮도 가리지 않죠. 설마 한국이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저는 누리호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동체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연구원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 눈빛이 익숙했죠. 제가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봤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강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라고요. 박민지 연구원이 저를 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가 말했죠. SAR 위성은 정말 대단해요. 비가 오든 구름이 끼든 상관없거든요. 밤에도 선명하게 보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합성 개구레이더. 광학 위성의 약점을 완전히 극복한 기술입니다. 기상 조건 무시, 주야 관측 가능, 해상도도 1m급까지 나옵니다. 파도 패턴까지 잡아낼 수 있죠. 그렇다면 수중 물체가 만드는 미세한 교란도 감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수함도요. 통제실 문이 열렸습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이 보였어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발사까지 12시간 남았다고 했습니다. 최종 점검이 한창이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죠. 일본 본부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작전 순조. 목표 해역 진입 완료.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소류는 이미 독도 북서쪽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통제실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정말 모를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구원들은 계속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누군가 커피를 돌렸고 누군가는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평범한 발사 준비 과정처럼 보였죠. 하지만 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밤 10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젊은 연구원 하나가 뭔가를 발견한 듯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좀 보세요. 박민지 연구원이 달려갔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저도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모니터에 뭔가 이상한 영상이 떠 있었어요. 흑백 화면이었는데 바다 표면이 보였습니다. 파도 패턴이 선명했죠. 그런데 한 부분에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박민지 연구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언제 들어온 신호예요? 15분 전입니다. SAR 실험 위성 테스트 신호인데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SAR 위성이요? 아직 발사도 안 했는데요. 옆에 있던 선임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아, 그거 지난달에 시험 발사한 소형 위성이에요. 본격 버전 전에 테스트용으로 쏘아 올린 거죠.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이미 SAR 위성을 띄워놨다고요? 일본 정보본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박민지 연구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교란 부분이 더 선명해졌어요. 길쭉한 형태였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죠. 위치가 어디죠? 동해 북서쪽입니다. 독도에서 87km 지점이에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독도 북서 87km. 바로 소류가 있는 위치였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는 약 80에서 100m로 추정됩니다. 속도는 시속 8노트 정도고요. 수심은 약 50m에서 70m 사이를 오가는 것 같습니다. 박민지 연구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크기면 잠수함 아닌가요?
잠수함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AIS 신호가 없어요. 식별 불가 상태입니다. 통제실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박민지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방부에 보고해야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소류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박민지 연구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게 통화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계속 추적하래요. 1분 단위로 좌표 업데이트하고요. 연구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빨라졌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죠. 숨이 가빴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일본 본부에 연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여기는 한국 항우연 아닙니다. 보안이 삼엄하죠. 혹시 도청당하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암호화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긴급. 작전 노출 가능성 높음. 한국 SAR 위성 가동 중. 목표 지점 실시간 관측 확인됨. 즉각 철수 권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데 주저됐어요. 이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저는 배신자가 됩니다. 한국 땅에서 일본의 정보를 흘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보내지 않으면요. 소류 승조원들은 자신들이 노출됐다는 걸 모릅니다. 한국이 추적 중이란 것도 모르죠. 그들은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죠. 통제실로 돌아왔습니다. 화면엔 여전히 그 교란이 떠 있었어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박민지 연구원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틀렸다는 걸요. 한국은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든 구름이 끼든 상관없이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일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통제실 시계가 자정을 넘어갔습니다. 발사까지 10시간 남았다고 표시됐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다는 걸요. 메시지를 보내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통제실 화면엔 여전히 그 교란이 떠 있었죠. 독도 북서 87km, 길이 84m, 속도 8노트. 소류급과 완벽히 일치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해군 함정 출동도 없었어요. 외교부 성명도 없었죠. 언론 보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새벽 2시쯤 일본 본부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죠. 확증 부족, 한국 측 무반응 확인, 오탐 가능성 높음, 작전 계속. 저는 휴대폰을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오탐이라고요? 한국이 조용한 게 모른다는 증거라고요? 본부는 완전히 틀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저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위성 관제동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도 들렸죠.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3명의 연구원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박민지 연구원도 보였죠. 한 연구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무언가 설명했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민지 연구원이 전화를 들고 통화하더니 고개를 숙여 경청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긴장했지만 당황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했죠. 마치 예상된 상황을 처리하는 것처럼요. 문틈 사이로 모니터 화면이 보였습니다.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좌표 데이터였어요. 시간별 이동 경로가 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속도 그래프도 있었죠. 수심 변화 패턴까지 표시돼 있었습니다. 완벽한 추적이었습니다.
박민지 연구원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뭔가 전달하는 듯 입을 움직였어요. 청와대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말도 들렸죠. 1분 단위라는 표현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청와대요? 대통령이요? 1분 단위 추적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까지 보고가 올라가 있었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왜죠?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매달려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군인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전쟁 시뮬레이션도 수십 번 경험했어요. 위기 상황 훈련도 셀 수 없이 받았죠. 하지만 이런 무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요. 비가 오든 구름이 끼든 상관없이요. 밤이든 낮이든 관계없이요. 일본이 자랑하던 스텔스 잠수함이 한국 위성 앞에선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표적이었죠. 그리고 일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본부는 여전히 오탐이라 믿고 있었어요. 작전을 계속하라고 했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청와대 보고 완료, 대통령 직접 지시, 실시간 추적 확인, 작전 완전 노출, 즉각 철수 필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죠. 이미 늦었다는 걸요. 통제실로 돌아가는 복도는 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발소리만 텅텅 울렸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 교란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요. 한국의 눈은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게임이 아니었다는 걸요. 한국은 이미 다른 차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일본 최고 군사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무력한 목격자로서요. 벽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습니다. 누리호 발사까지 9시간 남았다고 표시됐죠. 하지만 진짜 카운트다운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발사 당일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흘 내내 한반도를 덮었던 먹구름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태풍급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5시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죠.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상청 예보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흐릴 거라던 하늘이 맑아진 거였죠.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푸른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하늘마저 한국 편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사장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참관단 30여 명이 타고 있었어요. 모두 창밖을 바라봤죠. 나로우주센터가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오전 8시 발사장에 도착했습니다. 관람석은 발사대에서 3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래도 누리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75m 하얀 동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주변엔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구원, 기자, 지역 주민들이었죠. 아이들도 보였어요. 부모 손을 잡고 로켓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숫자가 떴어요. 10분, 9분, 8분.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군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무기 발사를 봤어요. 미사일도 봤고 어뢰도 봤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파괴가 아니라 창조였으니까요. 3분 전, 2분 전, 1분 전. 관람석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죠. 10초 전부터 함께 세기 시작했습니다. 19, 8. 제 입에서도 저절로 숫자가 흘러나왔어요. 7, 6, 5, 4, 3, 2, 1. 점화.
순간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굉음이 온몸을 때렸죠. 누리호가 천천히 들어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연기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불꽃이 쏟아졌어요. 로켓은 점점 빨라졌죠. 하늘로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관람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누군가 울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누리호는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흰 궤적을 그으며 점점 작아졌어요. 2분쯤 지나자 육안으론 거의 안 보였습니다. 스크린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죠. 1단 분리, 2단 분리, 페어링 분리. 단계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성 분리 신호가 왔습니다. 4기 모두 성공이었어요. 관람석이 들썩였죠.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완전히 자력으로요. 10년 전 제가 비웃던 그 나라가 이제 우주로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통제실로 돌아가는 길, 연구원들 표정은 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거웠어요. 저 위성 중 하나가 SAR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쯤 첫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SAR 위성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보고였죠. 해상도는 1m급. 야간 관측 가능. 기상 조건 무관. 박민지 연구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정식 버전도 아닌데 이 정도라고요. 정식은 이보다 30% 더 정밀할 거라고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 첫 해양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동해 북서쪽 영역이었어요. 파도 패턴이 선명했습니다. 밤도 아닌데 레이더 영상은 흑백으로 또렷했죠. 그리고 그 안에 교란이 보였습니다. 위치는 독도 북서 85km. 어제보다 2km 이동했다는 뜻이었죠. 길이 84m. 속도 8노트. 수심 60m. 소류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완벽하게 보고 있었죠. 연구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좌표가 계속 업데이트됐어요. 시간별 이동 경로가 그려졌죠.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본부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작전 계속 진행, 한국 측 여전히 무반응, 성공적 진행 중.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본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한국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요? 한국의 새 눈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일본의 자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곧 찾아올 거였죠.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흑백 영상 속에서 교란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눈은 이제 완전체였습니다. 일본의 바다는 더 이상 일본 것이 아니었죠. 발사 이틀 뒤 급히 귀국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전 8시 비행기표가 발권돼 있었어요. 이유는 없었죠. 그냥 즉시 복귀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방위성 차관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하네다 공항 도착 즉시 관저로 오라고 했습니다. 지하 3층이라고 했어요. 또 지하 3층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정오에 하네다에 착륙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관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경호원이 무표정하게 문을 열어줬죠. 차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주변 차들이 비켜섰죠. 20분 만에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곧장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어요. 복도는 지난번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회의실 금속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총리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방위대신은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죠. 외무대신은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정보본부장은 구석에서 땀을 닦고 있었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죠. 방위대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한국 청와대에서 긴급 통화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총리와 통화하겠다고 했다고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외무대신이 물었습니다. 주제가 뭐냐고요.
방위대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요. 오후 2시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한국 청와대 영상회의실이 나타났어요. 책상 뒤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었죠. 일본 총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대통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어요. 감정이 없었죠. 독도 북서 87km, 길이 84m, 속도 8노트, 수심 50에서 70m, 귀국 소류급 잠수함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멈췄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위성 영상이 떴어요. 흑백 화면 속에 동해가 펼쳐져 있었죠. 파도 패턴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교란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시간별 좌표가 표시됐습니다. 지난 사흘간 이동 경로가 선으로 그려져 있었죠. 속도 그래프도 있었습니다. 수심 변화 패턴까지 나타나 있었어요. 완벽한 추적 기록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 자체 SAR 위성으로 확보한 것이라고요. 발사 성공 이후 실시간 관측 중이라고 했습니다. 총리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국과의 합동 훈련이라고 말하려 했죠. 하지만 대통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확인했다고요. 그런 훈련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통보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고요. 총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방위 대신이 뭔가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입만 벙긋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계속했습니다. 3일 전부터 추적을 시작했다고요. 시험 위성으로 먼저 포착했고 이번 발사로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1분 단위로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30분 안에 잠수함을 철수시키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총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위 대신을 봤어요. 방위 대신은 시선을 피했죠. 외무 대신을 봤습니다. 외무 대신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철수밖에 없었습니다. 총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바스러졌어요. 작전 중단. 즉시 철수. 해상자위대 사령관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일본 최고 권력자들이 무너지는 모습을요. 30년간 믿어온 우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 좀비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나갔죠. 저는 홀로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벽시계가 째깍거렸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간 한국을 낮춰봤습니다. 그들은 따라올 수 없다고 믿었죠. 일본이 항상 앞서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됐죠. 금속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의실 불이 꺼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방을 집어삼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본의 한 시대가 끝났다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요. 그 시작은 한국이 하늘에 올린 작은 위성에서 비롯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햇빛이 쏟아졌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방위성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NHK 출연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최근 동아시아 안보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인터뷰 자제, 민감한 시기라는 경고였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나가겠다고요. 방송국 도착 전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신중히 답변하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 정부의 입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증인이었죠. 오후 3시 NHK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스태프들이 수군거렸죠. 제가 지나가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분장실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58년을 살면서 가장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프로듀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땀이 가득했어요. 질문지를 건네며 말했죠. 가급적 이 범위 안에서만 답변해달라고요. 저는 질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읽지 않았어요. 스튜디오로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죠. 앵커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카메라 뒤에서 프로듀서가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이 바뀔 거라고요. 생방송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앵커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마키노 켄지 전 대령, 대잠전 전문가, 방위성 안보자문위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첫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SAR 위성 수준은 어느 정도냐고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보다 앞서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앵커가 대본을 떨어뜨렸어요. 카메라 뒤에서 프로듀서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확신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경력을 걸고 말한다고 했어요. 한국의 SAR 기술은 일본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위성 영상 이야기였어요. 일본 잠수함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바라봤어요. 그 너머로 수천만 일본 국민이 보고 있었죠. 기술적 특징을 보면 소류급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프로듀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광고 신호였죠. 하지만 앵커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과소평가했냐고요? 왜 일본은 몰랐냐고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과거 잣대로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모습으로만 기억했죠. 변화한 한국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적 오판이 발생했습니다. 앵커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요?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렌즈 너머 수천만 국민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경력을 걸고 말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본도 살아남습니다. 거짓 자만심은 국가를 망칩니다.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는 정적에 잠겼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앵커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프로듀서는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벗어 책상 위에 놓았어요. 분장실로 돌아가는 복도는 길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폭발했어요. 방위성, 외무성, 정보본부 전부 난리였습니다. 사직 권고, 출석 요구, 법적 조치 운운하는 내용들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방송국을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거리는 평온했죠. 아직 방송 내용이 퍼지기 전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흘러갔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꺼놔도 진동이 멈추지 않았어요. 전철 안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탄이 터진 거였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모든 채널이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뉴스, 토론 프로그램,
전부 마키노 켄지 발언으로 도배됐죠. 우익 농객이 나와 저를 매국노라 불렀습니다. 정치인이 나와 파면해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젊은 평론가는 용기 있는 발언이라며 지지했습니다. SNS는 난리였습니다. 마키노 켄지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찬반 논쟁이 폭발했죠. 국회는 긴급 소집됐습니다. 야당이 정부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방위성은 해명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잘했다. 진실을 말한 건 옳은 일이다. 그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폭탄이 되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거짓을 감싸는 침묵보다 진실이 주는 상처가 더 고귀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 일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필요했어요. 깨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일본을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을 구하려 했을 뿐이었죠. 창밖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저 위 어딘가에서 한국 위성이 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요. 3일 뒤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독도 인근 훈련은 사전 조율 미비로 인한 실수였다고요. 한국 정부의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사실상 패배 선언이라 표현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늦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전 세계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CNN은 특집을 냈어요. 사우스 코리아의 스페이스 미러라는 제목이었죠. BBC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The Eye of 아시아라고 했어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전문가들이 일제히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SAR 기술은 게임 체인저라고요. 아시아 안보 판도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일본 내부는 갈라졌습니다. 우익은 저를 매국노로 몰았죠. 하지만 젊은 층은 달랐습니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군 내부에서도 조용히 한국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온 초청장이었어요. 한국 우주안보 특강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저를 초대한다고요?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두 나라의 피를 가졌다. 다리가 될 수 있다. 저는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2주일 뒤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이륙하자 동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죠. 저 바다 밑에서 벌어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의 자만, 한국의 침묵, 그리고 진실의 폭로. 한반도가 가까워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 적국이 아닌 나의 또 다른 뿌리로 간다고요. 공항에서 서울대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차는 관악구로 향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200석이 꽉 찼더군요. 학생들 눈빛이 빛났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은 복잡했어요. 호기심, 경계, 존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일본은 이제 그 사실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두 나라가 싸우면 손해입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우주는 우리의 것입니다. 기술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완성됩니다. 저는 그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천천히 시작됐다가 점점 커졌어요. 강의실 전체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새로 시작됐다는 걸요. 강의가 끝나고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은행나무 길이 아름다웠어요.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대학 풍경이었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푸른빛이 보였어요. 저 위 어딘가에서 한국 위성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위성은 우주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진실을 비췄어요. 패배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공존을 배우는 시작이었죠. 저는 평생 한국을 과소평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독도 해역에서 벌어진 진실은 제 30년 신념을 무너뜨렸어요.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줬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끈기였고 의지였으며 포기하지 않는 민족의 힘이었죠. 저는 이제 두 나라의 다리가 되려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미래를 잇는 역할을요. 그 시작은 한국이 하늘에 올린 작은 위성에서 비롯됐습니다. 캠퍼스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울대 현판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대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됐습니다.